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겠죠.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 채 행복을 쫓다 보면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들어설 테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 해야 될 일은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체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나름대로 중년층에 도달한 임원진 뭐 이런 사람들인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랑, 행복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고민을 안 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다들 행복을 쫓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행복을 쫓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잘못된 행복론, 저는 이제 가짜 행복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엉터리 행복론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비판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가장 유명한 가짜 행복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것은 물질주의 행복론이죠. 물질주의 행복론. 자, 물질주의 행복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이 곧 돈이다 라고 보는 행복론, 또는 행복을 물질이라고 보는 행복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많이 믿고 있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하는 분들은 이걸 잘 안 믿는 분들이거든요.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을 대부분 믿고 있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세계의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압박가하는 거에서 한국 부모들이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안달릴까요?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들을. 그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부를 안 하면 어릴 때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까 봐 불안해서죠. 한국 부모들이 왜 자기 자식이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불안해 할까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행복이 돈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애들을 쪼우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도 되는 거죠. 뭐 천천히 해라.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 좋은 데 취직 못하면 어때? 돈 많이 못 벌면 어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믿죠. 돈을 많이 벌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또 믿고. 그러니까 애들을 잡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 어릴 때 공부하라고 괴롭히면 애들이 불행해한다는 것쯤은 다 알아요. 하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릴 때 불행해도 괜찮아. 나중에 커서 행복할 수 있잖아. 그래야.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한국 부모들의 마음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한국 부모들의 이 강력한 사교육 압박은 사실상 물질주의 행복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많이 믿는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 이제 유럽 사람 해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수가 믿는 행복론은 물질주의 행복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심리학자나 행복 연구가와 같은 전문가들은 맞다,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한 명도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물론 이제 연구하면 그렇게 결론이 안 나오니까 없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시중에 나가서 행복에 관한 책 아무거나 하나 빼서 보십시오.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책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된 행복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어요. 이 엄청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즉 전문가들은 다 틀렸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제일 많이 믿고 있어요. 이 괴리 뭐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대중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느낌이 오시겠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즉 한국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질주의 행복론을 사람들이 많이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이나 좋은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요소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당신한테 돈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거 많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돈 완전 많이 벌고 싶다. 또 우리나라에선 돈이 없으면 고생만 하고 재미없게 살아야 한다. 제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완전 갖고 싶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다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딱 말투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젊은이들. 이 완전 많이 벌고 싶고 다 요즘 젊은이들 말투거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명동거리에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인터뷰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 요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건 별로 의미 없어. 돈은 그저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풍족하진 않아도 지금도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이 먹고 지내기에 충분하니까 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은 중요하지. 그러나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요. 대략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북유럽 느낌이 좀 나죠. 북유럽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맞습니다. 두 개의 나라는 북유럽이에요.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모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북유럽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바누아투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태평양상에 있는 작은 섬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예요. 근데 우선 이 북유럽 모델을 선택한 나라 사람들은 왜 물질주의 행복론을 잘 믿지 않을까요? 북유럽 사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북유럽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 다음에 저렴한 임대주택제도, 국가 임대주택제도, 그리고 노후보장제도, 실업대책, 뭐 등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유럽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빠졌어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 나아요. 그러니까 북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주저앉아서 노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을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북유럽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런 공포가 있을까요? 그게 별로 없어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뭐 회사에서 잘려도 별로 무서워 안 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해고돼도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의 80%가 나오니까 그 2년 동안. 그리고 취업도 국가가 시켜준단 말이에요. 재교육시켜서. 그러니까 잘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한국같이 막 머리띠 메고 막 결사항전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돈 없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병원 가는 것도 문제 없고, 애들 교육도 문제 없고, 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크게 문제 없고. 그래서 일단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뭐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북유럽 사회의 특징은 소득 격차가 우리보다는 적다는 거죠. 불평등이니까 우리보다 적다는 건데요. 특히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우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운전을 하든 병원에서 의사를 하든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유럽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풍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택시 본다 그러면 너 막장이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문화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천시하는 또는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유럽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면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 불안이 별로 없겠죠. 일단 한국 사람들은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일단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있고요. 저는 생존 불안이라고 걸 얘기하는데, 생존 불안이 심하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못 벌면 남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즉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존중 불안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한국 사회는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극심하게 겪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북유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북유럽 사람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을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 때문에. 그럼 바누아투 사람들은 왜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을까요? 바누아투는 북유럽처럼 경제적인 부국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후진국 축에 속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누아투의 특징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쉽게 먹을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가면 뭐 열매가 주렁주렁,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막 그물만 던지면 막 잡혀 올라오는. 그래서 먹는 걱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바누아투의 특징은 대가족 제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농촌 공동체처럼 완전 대가족 제도예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살아요, 가족이. 근데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10명, 20명의 그런 가족 중에서 취업자는 1명 정도 있어요. 1명. 그 사람 혼자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벌어오면 그걸 20명이 다 같이 나눴어요. 네 거 내 게 없어요. 자, 이런 가족 분위기 어때요?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화목하게 사는 그런 분위기. 우리 옛날 농촌 시골 공동체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사람들 관계가 아주 좋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뭐 이런 분위기.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사는데,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누아투처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인간관계가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일단 생존 불안은 거의 없고, 또 생존 불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관계가 워낙 좋아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즉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기서 다 못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고, 사람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물질주의 행복론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유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그랬잖아요. 고생만 잔뜩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돈 없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너무 정신적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은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정말로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뭐 깊은 사색 끝에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질주의 행복론은 진짜로 돈과 관련이 별로 없을까요? 거의 관련이 없다라고 보통 이제 연구 결과 나오는데요. 풍요의 역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류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는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을 이제 풍요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제로 행복지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또 정신병도 증가해 왔고 이게 이제 풍요의 역설인데요. 풍요의 역설은 결국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돈과 행복이 관련이 별로 없다.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에 비례관계에 있다면 풍요의 역설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풍요가 올라가면,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행복 수준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이제 인정되고요. 이 풍요의 역설은 보통 국가 차원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한 국가가 또는 사회가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불행해졌다. 이런 걸 보통 따지는 건데 개인 차원에서도 이걸 따질 수가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도. 풍요의 역설 현상이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나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득이 일정 정도까지 증가하면 행복지수가 거의 높아지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돈을 엄청 못 벌 때는 조금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팍팍. 근데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행복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풍요의 역설인데요. 이 현상을 두고 심리학자나 행복 연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의 결별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커플링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와 디커플링 된다는 얘기일까요? 행복 지수와 디커플링 된다는 거죠. 돈이 처음에는 행복과 같이 커플링이 돼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결별해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결별점이. 한국의 경우에는 돈의 결별점이 한 조사에 의하면 한 4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4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돈의 결별점이 400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월급 100만 원 받다가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행복지수가 2배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00 받으면 3배로 뛰고 400 받으면 4배로 뛰고. 근데 400 받다가 500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행복지수가 뛰지 않거나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430만 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소득이. 그 다음부터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돈의 결별점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지수가 찔끔찔끔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유의미하지 않지만. 근데 한국은 놀랍게도 430이라는 돈의 결별점을 지나면 400선을 지나면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빠르게. 특이하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돈의 결별점이 40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오셨는데 뭐라도 하나 확실한 걸 얻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 하나 얻으셨죠? 얼마 이상 벌면 안 돼요? 네, 400 이상 벌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셨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지금 400을 넘을 지경에 있다면 더 이상은 안 돼요. 스톱해야 된다. 만약에 400을 넘어서 더 소득이 들어오면 기부를 하시든가 영수패 아니면 저한테 송금하시든가 이제 어떻게든 없애야 됩니다.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자, 한국 사회에서 왜 400을 넘어서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느냐? 400 이상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가정을 희생하든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아부를 해야 된다든가 정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비굴한 짓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한다든가 못된 짓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행복을 감쇄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00 이상 벌려면. 그래서 이제 400을 넘어서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한국 사회에서는 돈의 결별점이 400 정도다. 근데 이런 돈의 결별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400 이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지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 그럼 돈과 행복이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400 이하에서 즉 내가 100만 원 벌다가 200 받을 때 행복지수가 2배로 뛰는 것은 돈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줘서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면하게 해줘서일까요? 고통의 감소와 주로 관련이 돼요. 한국 사회는 돈을 많이 못 벌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회라는 건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일단
걱정,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불편하죠. 계속 돈 걱정해야 되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개인이 월 400 정도를 벌게 되면 일단 그러한 정말 끔찍한 돈과 관련된 근심 걱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그만큼 벗어나긴 벗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행복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고통의 감소가 곧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의 감소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죠. 고통스러우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건데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곧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별점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것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사람을 덜 고통스럽게 해주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맞아요. 왜? 돈이 없으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돈과 행복이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과 관련된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본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뭐 51분인데 한 10분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